그러니까 이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인테리어 설계 업체들이 공사를 하는 게 사실은 다 불법적인 일들이에요. 아예 못 나간다고. 네. 이번 건은 건축가 말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찾아야 될 때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서 내부를 고치는 거는 단순하게 인테리어 업체를 부르면 되는 건데 뭔가 좀 싸게 해보고 싶다고 뭐 집 짓는데 뭐 인테리어 하시는 사업체들 뭐 고르고 그러면은 불법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집을 지을 때는 건축가 그리고 내부를 고칠 때는 인테리어 회사 정도를 인식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업무 범위가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건축가하고 어떻게 다른지 뭐. 건축사는 특별히 다르고요. 그건 진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뭔가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업역이 있는 자격이니까 건축가 아니면 뭐 공간 디자이너, 기획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사실 그 분야까지는 하나로 묶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간을 다루는 범위로는 어차피 법적인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다 비슷한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부터 명확하게 갈리는 거. 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독립된 분야고 실내 건축과나 또 있죠. 뭐 요새는 뭐 공간 무슨 공간 학과- 디자인 학부 같은 것들이 학부 있더라고요. 같은 것도 있고. 학부가 있어요? 네. 와. 그러니까 독립된 하나의 분야예요. 이쪽도 뭐 실내 건축 기능사, 기사 같은 거, 기능사 기사 같은 거 산업 있죠. 기사 뭐 기사까지 있는 거고. 근데 실내 건축사가 없는 거죠. 오히려 시공 쪽에서는 우리가 1,500만 원인가요? 네, 맞아요. 뭐가? 1,500만 원 이상의 그 실내 공사는 원래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 면허가 업체가 있어야 돼요. 네. 아. 그래서 집의 인테리어도 사실은 1,5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다 넘지. 그러니까 이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인테리어 설계 업체들이 공사를 하는 게 사실은 다 불법적인 일들이에요. 아예 못 나간다고. 네. 그 면허업이 있어서 근데 보통 협업하잖아요. 그래서 관공에 필요할 때는 그쪽에서 라이센스를 빌려오는데 일반적인 사실 3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 합니다라고 하는데 막 견적이 7천이 나오고 1억이 나오는 직영공사. 근데 직영공사를 하더라도 이거는 1,500만 원 이상이면은 그 실내 분립- 건축 공사업. 네, 맞아요. 그게 그 종건 네. 종합 건설 그러니까 건설업 면허 건설업 면허랑 같은 거예요. 실내 건축.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건설사랑 같은 거예요. 건설업 등록증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내 건축 공사업 등록증이 있는 거죠. 그게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보유금이 있어야 돼요. 1억 5천 이상 보유금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공사하다 하자 났을 때 책임질 수 있다는 필요하니까. 두 번째가 국가에서 그 지정한 자격증이 2인 이상 의 직원으로 채용이 돼 있어야 되고 뭐 기사라든지 기사, 뭐 기능사라든지 뭐 도장 기능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중에 그리고 기관에다가 보증금을 5천만 원인가 위탁을 해놔야 돼요.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이제 실내 건축 공사업을 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종합 건설업 면허. 대부분의 그 인테리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시공업체란 말을 안 하고 디자인업체라는 말을 쓰는 게 그것 때문에 더더욱 더 그래요. 절반 50% 정도는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들이 한다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50% 정도가 아니고 한 5% 정도나 등록돼 있는 업체가 할까 싶은데요. 얼마 없구나. 그래서 정보자가 제가 아니기 말하고자 때문에. 하는 핵심은 그거였어요. 이제 학교에서부터 거기에 특화된 교육을 받고 실내 건축 그쪽 같은 경우는 의장이라든지 그 수업 자체가 뭐 색채, 의장 이런 것들 뭐 되게 디테일하게 배우기 때문에 이쪽 인테리어는 그 재료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도 하잖아, 근데 건축가가. 그렇죠, 당연히. 업무를 영역을 침범한 거네. 침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를 수가 이장은 배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관점이냐면요. 건물을 새로 짓는 관점도 있지만은 건물은 계속 바뀌어 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죠. 그거를 라이센스 기반의 건축가들이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컬러 같은 거 배워? 컬러도 배워? 의장론을 해서 거기에 컬러를 배운다고 배운다기보다는. 인테리어를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네. 분들이 듣고 싶은 거는 컬러를 학문적으로 배울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인테리어 쪽은 배워서 나와. 네. 그래요? 네. 그럼. 색채 의장 과목이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이하로 다 비슷한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다라고 드렸던 의도는 그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 집에서 어머니가 어느 날은 카레도 해주시고 어느 날은 한식도 해주시고 어느 날은 돈가스도 튀겨주시잖아요. 그렇게 음식을 하는 것들이 자격은 필요 없지만 뭐 양식을 전공하신 분들은 양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아는 거고 한식을 하신 분들은 한식을 더 깊게 아시는 것처럼 건축을 공부하고 인테리어를 공부하고 아니면은 뭔가 또 다른 영역의 어떤 걸 공부하는 것들이 그렇게 전문 분야를 좀 더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꼭 그것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냐라는 정도의 취지예요. 네.
우리 도시를 보면 지어진 건물이 더 많잖아요. 그 지어진 건물들의 그 변화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특화된 직업이 필요했고 그런 이제 실내 건축 공사업은 별도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그럼 거죠. 인허가 관련된 거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못하는 거. 그렇죠. 그죠? 네. 구조적인 부분, 면적적인 거, 뭐 소방에 관련된 것도 건드리는 법에서 것들은 규정하고 있어요. 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가 들어가는 거면 그거는 건축 행위라고 보고 그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협업을 해야죠. 모든 학문이 그렇긴 하지만 요 무엇을 지어내는 거 공간에 관련된 거는 사실은 건축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 조경도 필요하고 살다 보니 그거가 집합체인 도시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문 분야로 들어간 거고 근데 이것들은 또 앞단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벽으로 외부에서 랜드스케이프라고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벽이 그래도 많이 분화돼서 서로들 침범 안 하는 범위 내에 있는데 인테리어와 아키텍처는 사실은 하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경계를 무자르 자를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가 협업을 할 때도 있어. 저 같은 경우도 종로에 주얼리 할 때는 제가 너무나 평상시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인테리어 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그 매장에 대한 부분들은 설계를 해달라고 건축도 별도 계약을 해서 하겠구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해요. 그 쇼핑몰의 공용공학까지는 보통 건축해. 내부에 들어가는 거는 인테리어 따로 붙여. 각 매장별로.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분이 불분명하면서도 그렇게 어벽을 반드시 나눠야 되는 프로젝트도 있고. 근데 여력이 돼. 내가 다 통합 설계하고 하면 싶어. 돼. 그럼 개별 브랜드까지 100개의 브랜드가 들어와도 100개를 다 커버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맞아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변에 사이트 어널리시스라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부터 했던 것처럼 그 주변 맥락서부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건물이 여기에 어떻게 앉힐지부터 고민을 하시는 거고 제가 인테리어 시장에서 좀 느꼈던 한계는 확실히 물성이나 컬러감이나 아니면 그 감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그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아니면 실무 때까지 저보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결과물들이겠죠. 근데 대신 제가 인테리어 시장에 오면서 나름 무기로 생각했던 거는 건축 앞단에 예전에 그 기획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어가 좀 달라지는데 브랜딩이랑 되게 흡사한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브랜드가 그러면은 어떻게 개념화돼서 어떤 캐릭터를 갖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나중에 효과가 더 좋겠구나라는 거를 클라이언트랑 얘기하는 게 아, 이거 그냥 단순히 이뻐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내봤는데 이게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라는 것보다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베이스에서 나온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도 거죠. 또 하나의 분야잖아. 네, CI나 그쵸. 컴퍼니 아이덴티티 만드는 디자인의 통칭에서 보면 다 똑같은데 설계, 건축 설계만 어벽으로 자격증을 딱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특출나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디자인이라는 전체 특징에서 보면 아무로도 다를 게 없는 거지. 그냥 산업 디자이너가 건축 전반에 대해서 PM을 해도 돼요. 되게 좋은 사례가 그 네이버에서 총괄하시고 카카오 공동대표 하셨던 조수용 씨가 그분은 원래는 산디 쪽 그래픽 디자이너로 시작을 하셨다가 근데 그분이 광화문 디타워도 총괄 PM 하셨잖아요. 그린 팩토리도 그분이 하신 걸로 예, 맞아요. 사옥을 지을 때도 이렇게 지어야 한다고. 네, 그분이 총괄하시고 사운드 개념 안 정립하시고 사운드 안남도 그렇게 보면 현진방 이야기처럼 디자이너 묶으면 사실 더 큰 거지. 네. 그렇죠. 다음도 네이버도 이제 관계자가 있어서 다 가봤잖아요. 그분이 네이버 있다가 다음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서는 공간이 점점 네이버처럼 변해가는 게 그분 때문이라고 네, 비슷하게 공간이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개인의 그렇게 성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관되신 네. 거네. 네. 페더윅도 건축사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걔도 산업 디자인 출신인가 뭐 그럴 거예요. 렌조 피아노도 아니한 거 아니야? 그쪽은 무슨 경 아니야? 써 아니야 써. 근데 보통 집 짓는다 그러면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찾아가는 경우가 극히 그렇죠. 없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잖아요. 회장님들 인테리어를 잘해줬어. 감각이 뛰어나 보여. 그러면 이 사람이 설계를 해요. 그럼 건축사만 붙어요. 맞아요. 그런 사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아 나 있었다. 와. 아니 그걸 같이 협업을 했다. 아 그래서 네. 그리고 분명히 디자인 프로세스는 달라요.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톤 앤 매너가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서 시작할 때부터 색깔 생각하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재료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3가지, 4가지로 정리해놓고 시작하는데 건축은 논리 체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건축 설계 쪽은 대학부터 그
과정을 다 해야지만 가능한데 재밌는 게 인테리어 쪽은 그쪽을 안 나와도 하시고 학원을 다녀서도 하고 쉽게 진입 아무나라고 해도 되나 모르는데 그 정도로 쉽게 진입하시죠. 네, 진입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인테리어 쪽이 되게 신기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검증 안 되신 분들도 많고 특히 유튜브 나오시는 분들도 맞아, 되게 맞아. 그럴싸한데 실제로 미팅하고 진행했는데 문제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학부터 이렇게 쭉 오셨던 분들은 그렇게 아무나 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나 뭐 그런 게 없나 싶어가지고 거기도 작가분들이 있고 작가분들은 한번 만나서 제가 협업한 적이 있는데 진짜 작가 맞아. 맞아요. 재료 쓰는 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물성에 뭐 우리 건축가들은 좀 툭툭툭 쓰는 게 있는데 뭐 그분들은 뭐 철학적인 것까지 해가지고 뭐 예. 아니 근데 이게 법책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법에서 야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허가를 받고 이 행위를 하려면 어떤 특정한 직업 분야에게만 특정 지어주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자유롭게 놔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놔주는 영역에 인테리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벽지 바꿀 때 허가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공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쪽 단체에서 지금 찡을 만들려고 그러고 어벽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이제 강하게 얘기해서 건축사도 따라. 그걸 하려면. 그러면 건축사들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벽을 세우는데 벽지가 뭔지를 우리가 선택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럼 이건 인테리어 찡을 다시 따야 되느냐.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건축가는 할 수 있지만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수 없는 것과 인테리어 디자이너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리된 것들이 있나요? 쇼케이스 제작하고 결합시키고 이런 이게 거. 어벽에 따라서 뭐 못한다라기보단 그 개인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느 거를 고민을 많이 해봤느냐의 그 개인 성향의 차이인 거지 어벽의 차이로 보기는 좀 근데 우리도 인테리어까지는 잘하는데 소품까지 가자 그러면 약간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컨설팅을 그냥 차라리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 소품까지 다 지정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은까지는 안 됐는데 계약을 그때 고민했을 때 그러면 소품은 우리가 별도로 의뢰를 줘야겠다 딴 사람 찾아서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테리어부터 시작했으면 인테리어에서 조금 소품에 집중한 사람은 소품까지 다 할 거예요. 오히려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소품이나 이런 거를 다루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일링 하시는 그걸 또 스타일링으로 부르죠. 네. 지금은. 이게 점점 세분화는 자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광고 촬영을 하던 뭔가 행사를 할 때 그런 스타일링을 싹 해서 세팅해주고 이제 그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상관으로 빠지고 그런 팀들도 꽤 많더라고요. 모델 하우스도 일종의 스타일링이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 스타일러가 따로 붙어요. 그 소품 넣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도 그 건축물 자체는 건설사무소 허가를 내서 하는 거고 그 안에 꾸미는 거는 이렇게 인테리어 회사가 한 거죠. 네. 요즘 붙는 단어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공간 디자이너 아니면 공간 연출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겨 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 똑같은 거를 그냥 조금씩 다르게 불리는 건지. 자격의 직책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개인이 부르고 싶은 대로 사실은 부르는 경향이 커요. 저만 해도 사실 뭐 감독이라는 게 어떤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냥 컨셉에 맞게 그냥 저한테 붙인 직함인 것처럼 뭐 연출, 기획, 뭐 디렉터 뭐 전부 다 제각각이긴 한데 뉘앙스적인 걸로 봤을 때 뭔가 기획자, 연출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공간을 전공하지 않으셔서 그런 약간 구조적인 아니면 좀 스타일링이나 전반적인 것들을 기획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기획자나 연출자라는 단어를 붙이는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그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수장공사 뭐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는 거였는데 공간 디자이너로 그랬잖아요. 요즘 의장이라고 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공간 디자이너로 하면은 아까 이제 뭐 좀 약간 이 공간 브랜딩 같은 개념처럼 좀 그렇게 포장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 공간의 아이덴티티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간 디자이너까지 제가 이해를 했어. 연출자까지는 조금 와닿지는 않아. 연출이라 그러면 또 큰 개념을 볼 수 있어요. 연출을 또 약간 상업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무대 연출. 연출이라 그러면 총감독 개념이잖아요. 공간에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총연출가라는 거죠. 기획가라는 거죠.
이게 그런 개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 브랜드 개념을 총괄하는 분들이 공간 기획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젠틀몬스터도 안경 업체, 자기네가 업력이 안경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걔네는 패션 브랜드라고 본인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 브랜드의 모든 것들을 기획을 하는데 그 중에 공간도 한 파트이고, 그래서 그 기획력 아래 그 담당자가 붙어주길 바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전반적인 뭐 연출자 이런 얘기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진짜 선수팀 쪽에서 하는 거는 뭐 어떤 일을 크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메인으로 하는 일들은 상업시설이 사실은 더 얘기를 해드릴 게 많을 것 같은데, 그 브랜드의 캐릭터를 만드는 일부터 어떻게 보면 같이 시작하거든요. 브랜딩인가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공간에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공간의 어떤 재료와 어떤 형태와 어떤 구획으로 나뉘어야 표현이 가장 적합하겠다라는 것들을 제일 고민을 하는데, 클라이언트들한테 보여드리는 대략의 파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그게 없는 데도 있잖아. 조그만한데 뭐 네, 내가 뭐 그러니까요. 국밥집을 한다. 그거를 끄집어내는 데까지가 시간이 되게 오래 그러면 그거 걸려요. 만드는 것까지 예, 계약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다못해 객단가는 어느 정도를 받아서 이게 고급스러운 집으로 보여야 될지, 거기까지 가면 백종원 아니야? 아니면은 그 적절한 재료로 만만하게 보이는 집이 돼야 될지부터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오는 사람들은 뭐 점심에 두세 시 같이 주로 오는 장사를 하실 거면은 4인 테이블 위주로 세팅이 돼야 되는 거고, 회식이 많고 대형 손님이 많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북박이 좌석에 뭐 테이블 세팅을 그 부분부터 고민을 같이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그걸 공간으로 회전율까지? 예, 표현되기를 바라면서 가는 거죠. 제일 많이 원하시는 그 포토뷰, 인스타그래머블한 장소. 그거 되게 중요하네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한때는 유행을 했었고. 인테리어는 트렌드 얘기를 많이 해주는 그렇죠. 거고, 빠질 수가 없죠. 네. 아무래도.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홈앤하우스인가 하우스앤홈인가 거기에서는 매년 뭐 22년 인테리어 트렌드, 23년 인테리어 트렌드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영상을 조금씩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혹시 인테리어 뭐 트렌드 관련돼서 뭐 올해나 내년이나 뭐 그런 걸 요즘 트렌드가 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진짜 거의 뭐 르네상스처럼 하나의 그 유행이 없는 게 유행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양한 것들이 막 네, 오히려 막 미술하시던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본인의 그냥 컬러를 딱 내는데 그게 먹힐 때들이 되게 많고, 예전에는 브랜드다 그러면은 유행이다 그러면 되게 대형화돼 있는 큰 회사 같은 느낌의 것들이 주도하는 시절이 있었으면, 이제는 전부 다 작은 브랜드를 가고 싶어 하는 지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큰 회사에서 내놓는 브랜드도 좀 작은 브랜드처럼 아기자기하게 보이고 좀 러프하게 보이고 좀 그러고 싶어 하는 분위기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노출 콘크리트까지는 인더스트리얼 노출 콘크리트까지는 그러니까 하고서는 그 뒤로는 이제 크게 뭐가 사실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건축 쪽에서는 뭐 건축 트렌드 뭐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 디자인 전반적인 게 다 그런 거 뭐 레트로 정도 하나 키워드 아, 하나 있고 레트로. 나머지는 다 그 다양성. 최근에 뭐 그 네. 그거는 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약간 네. 노출 콘크리트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라든지 그 러프함에 대한 거는 대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매력이 공 대표님의 지금 오늘 여기 키워드에도 노출 콘크리트 꽤 많이 나와. 그러네. 그렇지. 정말. 근데 노출 콘크리트는 이제 한물 간 거 아니야? 안 갔어, 안 가는 것 같아. 콘크리트와 목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는 그냥 원석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든지. 그게 인더스트리얼이라고 불릴 때 그걸 극대화하는 것들이 되게 유행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좀 배경에 깔리면서 가는 거는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분위기의 유행이라기보단 브랜드가 살아남으려면 요즘에는 내가 어딘가에 되게 디깅이 잘 돼 있는 것 같은 브랜드처럼 더 의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다르는 감각하고도 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출 콘크리트까지는 그냥 뭐 그런 류의 작가의 건물이었는데, 오히려 유로폼 노출로 오면서 사람들은 이건 우리나라의 그냥 정서 아닌가. 좀 이렇게 예전에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멋이 있었잖아요. 뭐 건축 공간도 음. 그렇고 뭐 자연의 건물을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솔직함, 러프함이 그냥 우리나라도 굉장히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그럼에도 그 이상의 것은 인테리어든 뭐든 대부분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유행은 제 기준에서는 세계 어디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 거의 최첨단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웬만한 유럽보다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새로 생긴 매장들에 대한 그 그쵸. 카페 쪽은 예. 그 해볼 건 진짜 다 해봤다고 봐야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아이디어도 그렇고 만들어내는 솜씨도 그렇고 보통이 그러니까 진짜 세계 거의 최강급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시간이랑 에이징 돼서 이렇게 연출이 아니고 원래 있던 것들을 우리나라는 그걸 공법화해서 아예 네, 연출을 진짜 연출을 그대로 하시는 그 솜씨도 보통이 그치, 아니더라고요. 유로폼을 자국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노출대 그냥 우리 그 폼 타이 하는 노출대까지는 그렇게 공감대가 없었어 일반 사람하고. 근데 유로폼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공감대 생겨서 일반인도 그거 좋다, 이거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멤버십은 디자이너와 건축가들 간의 상호 싸움이 선을 넘는 쌍을 붙이고 싶으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뭐 들었던 것도 있고 뭐 서로 간에 애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건축가와 디자이너 사이의 선을 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투쟁에 관련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반대일 경우도 사실 있어요. 실내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제 인정을 받고 그러면 계속 외부로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너는 인허가만 하는 애 잘 나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그렇게 수 있어. 생각하죠. 니네가 이렇게 하는 재료를 뭘 알아, 뭐 칼날을 뭘 알아, 뭐 그렇게. 그런 표현도 쓰다. 그렇게 제가 처음 이제 독립을 하고 인테리어를 할 때 사무실을 근거리에서 좀 옆에서 많이 보던 회사가 있는데 그 팀은 브랜딩을 하는데 인테리어가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하는 팀이었어요. 한동안 들었던 얘기였어요. 너 아직 건축물이 덜 빠졌다. 네. 그럴 수 있어. 너무 투박하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그게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아마 다 빠지지도 않았을 텐데 너무 관념적인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아니에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건축 토킹 들으면은 이게 뭐 되게 붕 떠 있는 얘기만 하는 거 이게 뭐야? 뭐 네. 얘네들 뭐 그런 얘기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부딪혔을 때. 이런 편에서 말을 하셨었어요. 잠깐. 안 했어. 한마디도 안 싹 빠진 거 아니야 이거? 한마디도 안 나가겠네. 정리를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네요.